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연 리포터. 네. 준비된 소식은 뭐예요? 네,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교수까지 나서서 유가의 재폭락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가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유가 5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 또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네.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셨나요? 예, 그렇게 지금 유가가 반등했지만은 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락하고 있는 것도 2016년 초반처럼 그렇게 아주 깊숙한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반등도 그렇게 뭐 오늘 올라가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하나의 전조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작년도 2월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 하락하는 배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유가 상승의 배경에는 결국은 미국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셰일가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에서 산유량이 줄어든 게 유가 반등의 원인이었고요. 그게 당시에 그 오펙이나 이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쪽에서 계속 증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유량의 급감, 우리가 알고 있는 리구스의 급감이 급락이 이렇게 수급 쪽에 개선을 시키면서 유가의 반등을 초래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50달러를 확실하게 넘어선 것은 오펙의 감산 합의, 즉 수급 쪽에서 개선이 유가 반등을 주도를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락은 유가가 이제 50달러대를 넘어가면서 다시 미국의 리구스가 늘어나면서 산유량이 늘어나는 게 수급 쪽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우리가 소위 미국 원유 재고의 어떤 사상 최고치 갱신과 같은 그런 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반락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다시 유가가 40달러대 초반까지 의미 있게 떨어지면은 미국의 산유량이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오펙의 감산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급락할 여지는 적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에 있는 유가 움직임은 태생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했지만은 WTI를 기준으로 해서 45에서 55달러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등락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게 추세 쪽에서 어떤 큰 의미가 지금 과거처럼 급락이나 예전에 일부 60에서 70달러까지 간다라는 그런 시각도 과대하고 급락한다는 시각도 좀 과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다소 반등한 것은 아무래도 달러화의 가치에 이제 아무래도 역의 상관관계를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화의 강세의 모멘텀을 좀 상실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런 추세 선상에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감소도 있었죠, 미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수급에 의한 변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2015년도에서 아마 하버드대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유가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공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적절한 단가가 100달러였다면 이제는 50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은 인프라 투자든 모든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과거의 100달러 수준, 150달러 수준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있을 때는 유가는 안정은 찾겠지만 이게 60달러, 70달러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지금 그 하버드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쪽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
비용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유가는 낮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진 또 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20달러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그 셰일가스 회사들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한 90개 회사를 넣고 돌려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유가가 40달러쯤 되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 혁신을 가지고 온 기업들이 망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유가 40에서 60달러 사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바랄 거고요.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그 쉐일의 브레이크 이븐 단가가 4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까지 최근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쵸. 처음에 이제 그 국제 유가 막 이렇게 폭락하면서 쉐일 다 망한다 이 소리 나올 때 그때가 70달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최근에 한 5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한 중반 정도? 네. 근데 요즘은 이제 3자 보고 있다. 네. 이러는 얘기인데. 네. 아마 그게 대표 기업일 테고요. 아, 대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하기로는 밑에 있는 애들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그 유가가 거의 20달러 갔었을 때 25달러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6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었다. 뭐 이 네. 얘기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50달러다. 40달러다.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회사들의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니까 합병이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죠. 떨어지고. 예. 그렇지만 지금 30달러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대표 기업이다. 만약에 30달러, 그러니까 40달러 깨지는 현상이 나오면 대표 기업 한 개 빼놓고 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 너무 유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지금 감당을 못한다. 감당 못한다. 그리고 트럼프 노믹스를 보시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럼 지금 현재 유가 흐름에 앞서서 일단 지난해 11월 말쯤에 감산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이게 깨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원유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고 오펙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오펙 국가들까지 지금 이제 감산 합의를 했는데 뭐 이 기사에도 있지만 이라크가 하반기에는 하루 500만 배럴 그리고 최근에 유가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러시아의 감산 의지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30만 배럴 하기로 했는데 10만 배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산을 합의를 했을 때 3,250만 배럴 일일 생산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급의 그런 공급 과잉이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줄어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 과잉인 것은 맞습니다. 그 갭이 좀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이지만 그리고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감산 합의를 하고 나서 제로섬 게임이라서 깨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합의 이후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잘 지킵니다. 6개월씩이나? 변동폭은 있는데 네. 그나마 야 너 왜 이래 하면은 또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네. 해서 지키는데 6개월에서 1년부터는 약간 뭔가 삐그덕삐걱 거리다가 12개월 이후부터는 이 갭이 막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합의는 했는데 약속을 서로 안 지키는 상황이 도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얼추 6개월 가량 왔지 않습니까? 네. 감산 합의 필요성을 작년 9월에 제기를 했고 11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6개월 지났으면 이제 서서히 삐그덕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합의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그 3,200만 배럴 정도 일산에서 150만 배를 줄였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줄이는 폭은 한 뭐죠? 3,500에 350이고 150이니까 한 5% 정도 가까이 한 4% 정도. 줄인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의 상승폭은 작년도 4분기에 있었던
42달러 내외 정도 평균 그 WTI 기준 유가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1분기에 한 50, 한 1, 2달러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거의 한 20% 정도 25% 올라간 거죠. 예, 올라왔으니까 물량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을 그러니까 카르텔이 유지만 된다면은 가격을 높게 형성돼서 가져가는 게 항상 레베뉴가 높아지는 오펙 네. 입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지켜지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높여주면 가장 큰 혜택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에 간다라는 내부적인 불만이 그동안 오펙 입장에서는 감산 합의를 못했던 상황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사우디나 이런 입장에서 감산을 한 이후에 과연 원유 수입액이 줄어들었는가 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은 배럴당 사우디 입장에서는 20에서 30달러짜리로 이렇게 그 생산 단가가 알려지고 있는 나라에서 50에서 50달러대 초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감산 정책이라면은 굳이 사우디가 나서서 먼저 합의를 파기할 여지는 적다. 그리고 이번 6월 말까지 감산 만료 기간인데 네. 그것도 연장해서 만일에 그때 그 정도의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은 굳이 연장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또 한쪽에서 보여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보시면 미국 자체에서 원유 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수입에 누구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체 조달이 다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40달러까지 내려오면 감산이 일어나던 뭐 수입이 늘던 어떤 디맨드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바닥은 다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더 누구가 얘기를 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다시 또 20달러 간다.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카르텔 깨졌으면 좋겠어요. 20달러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죠. 얼마나 좋아. 기름 싸게 쓰고. 그럼요. 네, 그 물가 낮고 좋죠. 그렇지 않나? 거긴 차가 없어서. 마이카가 아니라서. 네. 근데 네. 우리가 저유가의 피해를 그렇죠. 너무 많이 봐서 저유가가 결코 소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 쪽에 투자가 줄어들고 그쪽에 고용이 악화가 되면서 그쪽에 재무 상황까지 리스크까지 생기면은 파이낸셜 리스크까지 생기면 은행까지 다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공포감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조선해운업계도 당장 직격탄을 받는 거고. 예, 그래서 물류도 줄어들고 해운, 조선 전 산업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겁이 나는 거죠. 뭐 이번에도 카르텔이 속성성 지키기가 어려운 게 그 원칙이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만일에 그런 상황이 근데 최근에 지금 차이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2015년과 2016년, 17년은 그 결국 경제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유가 쪽에서의 방향성도 당시처럼 급락하던 방향성이 이번에 또 재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상에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마우게리라는 원유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데 2012년에도 폭락했던 거를 미리 예측을 했었다고 적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좀 부정적으로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유동원 인사님이랑. 근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나는 폭락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엊그저께인가 읽었고요. 원문으로 읽었고 그리고 또 제 밑에 있는 RA가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대부분 다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건 사실인데, 네, 저는 이거에 동의가 안 되고요. 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그러니까 유가가 폭락한다는 거는 지금 사실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그 셰일가스 그 저기 손익분기 그 생산 원가를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셰일가스 때문에 국제 유가는 상방도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0달러가 맞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셰일들이 다 망해서 안 나오니까 공급이 확 줄게 되고 어차피
그렇죠. 또 이게 50달러에서 60달러를 가버리면 그동안 막아놨던 셰일들이 또 다 열어서 또 겉으로 쏟아낼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 증가 때문에 이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유 그 중동에 있는 전통적인 원유의 그 유정들은 그거는 뭐 이 조정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조정들은 할 수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신축적인 게 쉐일이거든. 쉐일은 쉐일 회사도 조정을 하지만 회사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국제 유가는 상하방을 어느 정도는 다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요. 그 상방은 얼마까지로 보세요? 저희 원래는 60달러 이상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도 셰일가스의 적정 그 마진 자체의 가격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네. 더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60달러까지 가면 네, 거의 상방이 아닌가. 그 60달러? 상한선이 아닌가. 난 사실 한 55달러가 맥산일까 했는데 네, 네. 현실적으로 저는 원래 70 보다가 이제 60으로 낮췄고요. 네. 아니, 현실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60을 이렇게 네. 칠 수는 있겠지만 난 하여튼 그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맞습니다. 네, 뭐 유가 이슈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셰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대랑 그 보스턴 컨설팅인지 제가 맥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조 경쟁력이 사실상 독일이나 일본, 한국, 중국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뭐 2010년대까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면서 제조 막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 결국은 딴 데서 수입을 해올 거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정권이 그 트럼프 정권이 실질적으로 다들 프레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차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달라.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토요타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산 기지가 그 나라에 온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유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이 가장 큰 수혜다.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번에 좀 더 거리를 또 벌리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도 푼다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네, 네. 알래스카 푸겠다 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또 국무장관이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제일 큰 석유 회사 CEO 출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로 풀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래스카 구멍 뚫는 순간 세계 유가 폭락할 텐데. 그렇죠. 그건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체 에너지 쪽이 아니라 유가 자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그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뭐냐면 셰일가스 회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고요. 유가가 폭락을 하면 셰일가스 회사 망하는 건데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40에서 60달러 사이에 유가가 유지되기 정도의 정책들이 나오겠죠. 역시 이제 수요 진작책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환경 관련 규제 완화랄지 네. 이런 그 것들이 모두 결국 미국의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제조업이 살아나는 쪽에 일견 수요 쪽에서도 트럼프는 이렇게 정책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공급이 확대가 되지만은 그쪽에서 수요도 일부 따라오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정책은 제조업 쪽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정책이 유효하다면은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 석유라고 하는 것, 원유라고 하는 것의 이제 최대 소비처가 이런 옷 같은 그 석유화학 제품, 이 쌀이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나오는 계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 쪽으로 쓴 건 자동차 아니에요. 양쪽이 제일 많이 갈 텐데, 그래서 기름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뭐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쭉 나오고, 이쪽은 뭐 납사가 나와서 납사 가지고 저쪽으로 쫙 가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나 이런 쪽은 당분간은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전기차 애널리스트의 시각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오바마가 그걸 알고서 네, 나가기 전에 네. 2022년까지는 손을 못 대게끔 네. 트럼프가 고치지 못하게끔 네. 법안을 만들어 놓고 나갔다. 그래서 아, 트럼프가 4년 후에 또 4년을 집권해서 바뀐다면은 모르지만은 뒤집으면 네, 모르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지금 네. 트럼프의 어떤 성향만 보면서 그런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실적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그렇진 위험을 않을 받지는 거다.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애널리스트의 시각이고요. 주가는 그렇지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애널리스트한테요. 그 저기 친환경 관련 기업들 그 저기 종목 이름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평가돼 있는 거 좋아. 여기 이런 데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문자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 말에 이제 6개월 정도도 지났고 이번 달 말쯤에 감산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5월쯤에 오펙 총회를 통해서 또 감산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지 또 어떤 합의가 결정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생산을 얼마나 늘리느냐, 수입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데 현재 숫자는 수입을 줄이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계속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을 막 줄이고 그럼 마켓 시어만 떨어지니 당연히 감소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예, 그렇죠. 러시아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사실은 러시아 아까 우리 신원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좀 네. 의심스러운 나라가 러시아거든. 네, 원래 러시아가 오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죠. 러시아는 일단 그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전 정권에서는 좀 러시아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가 유가를 조금 자기네들에게 그나마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펙 감산 합의의 필요성은 조금 더 그쪽에서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장이라 하면은 외환 시장에서 뭐 외환이나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꼭 영국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대응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펙 입장에서는 아마 그 미국의 그 산유량 보면서 정체 감산 여부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즉 리그스로 따지면 한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된 상황이거든요. 미국에. 따라서 산유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미국이 계속 증산하는데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펙이 만약에 감산을 추가적으로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MS를 뺏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감산의 어떤 그 연장이나 확대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미국의 산유량이 좀 회복되긴 했지만은 그 회복의 정도가 더 이상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 저희가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한 50%까지 미국의 산유량이 회복됐다 그랬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의 산유량이 유지가 돼서 오펙 입장에서도 지금의 감산 정책 정도만 유지한다면은 유가에 큰 변동성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당연히 감산을 연장을 하겠죠. 따라서
오펙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5월 말 이런 오펙 회의 이런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산유량이 계속해서 지금 오펙에서 감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가를 계속 위협할 정도로 계속 증산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조정해 주는지 정책에 따라서 오펙의 정책이 조금 좌우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이 굉장히 좋은 거였던 것 같은데 러시아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사실상 그 유럽의 제재를 받으면서 훨씬 더 공급 코스트를 더 낮게 공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유럽 쪽에. 네. 그러면서 결국 그 어떻게 보면 3자 구도 자체에서 러시아는 스팟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재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제재를 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쪽이 그 바톤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이 풀리면 그러면 이제 중동의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건 미국만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싸우는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감산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난 그 러시아가 제일 그 주목해야 될 플레이어라고 보는데 오페크도 러시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쉐일을 퍼낸 게 미국 자국의 경기 상황도 있지만 러시아 제재거든요. 그게. 당초 그 뭐 정치적으로는 러시아 제재가 목적이었죠. 근데 러시아를 잡았는데 그 사이드 이펙트로 베네수엘라도 잡히고 IS도 잡히고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그런 건데 뭐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키플레이어가 이번엔 되지 않겠나 감산에.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끝이에요? 네. 무슨 컨퍼런스 있다며요? 네. 3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여의도 콘레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꼭 가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